안녕하십니까. 덕훈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계운전기능사, 건설기계 공통 부분의 이론 및 기출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입니다. 이 부분이 엔진이죠. 엔진에서 이 부분이 플라이휠이 되겠습니다. 플라이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동력을 내보내면 이 부분이 클러치가 되겠죠. 클러치가 붙었다 뗐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받기도 하고 또 떼기도 합니다. 이렇게 클러치에서 전달받은 것은 변속기로 들어가게 되죠. 변속기를 통과해 가지고 추진축입니다. 추진축을 통과해 가지고 종감속 기호로 가게 되죠. 종감속 기호를 통해서 엑셀을 통해서 바퀴로 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 개통도입니다. 이번엔 내연기관에서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사행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폭발을 다른 말로 연소라고도 하고 또는 동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로 나오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폭발하는 것이 연소하니까 폭발하고 폭발했으니까 동력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피스톤의 사행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면 이 실린더 내부를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여기는 연소실이고요. 이렇게 오가는데 이것이 이제 피스톤 그림입니다. 그래서 맨 위는 피스톤 헤드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압축링이죠. 압축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 되겠죠. 이 부분, 이건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커넥팅 로드. 그리고 여기에서 크랭크 축과 연결되고요. 크랭크 축과 연결되는 이 부위에 핀 저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까만 부분이 이게 뚫린 거죠. 여기 중공이라고 그래요. 중공. 비어있다 이 말이죠. 중앙에. 이 반대편까지 비어 있습니다. 이 중공을 둔 이유,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뚫어져서 이 빈 공간으로 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무게를 가볍게 한다. 피스톤 무게가 무거워서는 좋지 않죠. 그래서 가볍게 한다. 그 다음에 오일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반대편까지 오일 순환을 위해서 중공으로 만들어뒀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는 열 에너지를 폭발하는 그거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는 엔진이죠. 열 에너지, 연료를 연소시켜서 기계적 에너지, 동력으로 변환시켜주는 거 엔진이 되겠습니다. 공기만을 실린더 내로 흡입해서 고압축비로 압축한다. 고압축비로 압축한 다음 압축열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젤은 별도의 착화기관이 없습니다. 가솔린은 그렇죠. 전기 스파크로 점화를 시키지만 디젤은 그게 없어요. 디젤 착화는 고압축, 압축열에 의해서 공기를 많이 압축하면 그 자체로 열이 발생하죠. 그 열에 의해서 연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 착화기관입니다. 전기 착화기관이 아니고 압축 공기로 착화한다. 이것이 디젤 기관의 특징입니다. 공기만을 실린더로 압축해서 고압축기로 압축한다. 압축 착화기관, 디젤 기관. 사행정 사이클의 사행정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흡입, 압축, 폭발 또는 동력, 배기. 그래서 흡입을 흡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흡입, 압축, 폭발, 동력, 연소, 배기. 폭발이라고도 하고 동력이라고도 하고 또는 연소라고도 하고. 사행정 사이클 엔진이 4사이클을 마치면
크랭크는 몇 회전 하느냐. 자,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해가지고 크랭크 축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게 되죠. 자, 크랭크 축이 이 사행정을 마치면,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마치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을 하냐면 2회전을 합니다. 크랭크 축은. 크랭크 축이 2회전을 할 때 크랭크하고 거는 것이 캠 축인데 캠 축은 1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비로 보면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캠 축은 1회전 합니다. 이것을 지름비로 본다면 회전비의 역순이죠. 그러니까 캠 축이 지름은 2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이 1이다. 그래서 회전비는 2대 1이면 지름비는 1대 2 이렇게 역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행정기관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1사이클을 마치려면 크랭크 축은 2회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사이클을 돌았다고 그랬나요? 4사이클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2는 8회전이 되겠네요. 정답은 8회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이 이제 크랭크 축에 물려 있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캠 축에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캠 축을 돌립니다. 그러면 캠 축이 이제 물펌프도 돌리고 배전기도 돌리고 여러 가지 것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 계통을 크랭크 축이 캠 축을 돌린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크랭크 축 2회전에 캠 축은 1회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름비로 보면 이것이 2면 이것은 1이다. 역순이다라는 거죠. 이 회전비의 지름비는. 이건 회전비가 되겠고요. 사행정기관이 이 사이클을 완성하려면 캠축은 몇 회전 하는가? 사행정기관이 이 사이클을 완성한다. 그러면 1사이클당 크랭크는 몇 번 돌죠? 2번 돌죠. 근데 2사이클을 돌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4회전을 한 거예요. 크랭크 축이 4회전을 하면 캠 축은 몇 회전 할까요? 그렇죠. 2회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캠 축은 몇 회전 하는가? 그러고 물었으니까 2회전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에서 1사이클 중 열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마지막에 그 뜨거운 열을 어떻게 하죠? 배기로 밖으로 내뿜죠. 이때 열 손실이 가장 크겠죠. 피스톤이 밀어 올려서 마지막으로 흡입압축 폭발 배기에서 이 뜨거운 열을 밖으로 내뿜습니다. 이때 열 손실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배기 행정이 되겠습니다. 배기 행정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므로 열 손실이 가장 큽니다.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인데 압축 행정 말기에 온다 그러면 그냥 봐도 폭발 행정이죠. 여기서 압축 행정 말기에 분사 노즐로부터 뭐가요? 연료가 뿜어지고 거기서 연소를 시키죠. 그래서 이 내용은 폭발 행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 축 기호와 캠 축 기호의 지름비 및 회전비는 어떻게 되느냐? 크랭크 축 기호와 캠 축 기호의 먼저 지름비 그리고 회전비. 회전비는 먼저 해보면 어떻게 해요? 크랭크 축이 2번 돌 때 캠 축은 1번 돌죠. 이것은 지름비는 역순이라고 그랬죠. 1대 2. 그래서 지름비는 1대 2. 그리고 회전비는 2대 1. 여기서 묻기를 지름비 및 회전비 그랬으니까 지름비는 1대 2, 회전비는 2대 1.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회전비와 지름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이거죠. 1행정의 크랭크 축은 2회전, 캠 축은 1회전인 것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2행정기관에서 크랭크 축이 몇 회전할 때 1사이클을 완료하는가? 자, 4행정에서는 크랭크 축이
사행정을 완료할 때 크랭크 축은 2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정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이클을 완료할 때 몇 회전 하죠? 1회전 합니다. 그래서 사행정기관에서는 한 사이클에 크랭크축은 2회전 하지만 이행정기관에서는 한 사이클에 크랭크축은 1회전 합니다. 1회전은 몇 도죠? 360도죠. 그래서 이행정기관에서는 크랭크축이 몇 회전 할 때 이 사이클을 완료하느냐? 1사이클 완료에 크랭크축 한 번 360도가 되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2452rpm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1번 실린더의 밸브는 1분에 몇 번 열리는가? 야, 크랭크 축에서 캠 축으로 이제 벨트로 연결해 갖고 돌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2회전 한다면 이건 1회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2452rpm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 이 크랭크 축이 2452회 지금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452회를 돌았다. 그러면 캠 축은 몇 번 돌겠습니까? 이것의 반절이 돌겠죠. 얼마죠? 1226인가요? 1226회를 돌았습니다. 1226회를 돌았다는 얘기는 밸브가 1226번 열렸다 닫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린더 밸브는 몇 번 열리느냐? 그러면 캠 축의 도는 횟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226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해본다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피스톤이 최하로 내려가는 지점과 올라가도 최상으로 올라가는 지점, 여기 이상은 못 올라가죠. 여기는 이제 연소실이에요. 연소실. 그러면 최하로 내려온 이 지점, 최상으로 올라가도 이 지점, 이 둘 사이의 거리, 이것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 행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행정의 최상으로 올라가는 점, 이것을 상사점이라고 한다. 이 최하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점까지 내려가는 점, 이 지점을 하사점이라고 한다. 상사점과 하사점 간의 차이, 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연소실이고요. 자, 그래서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상사점과 하사점 간의 길이를 행정이라고 한다. 이제 이 행정을 그럼 장행정이란 건 뭐냐? 이게 지금 피스톤이죠. 피스톤의 지름보다 이 행정의 길이가 더 기는 거, 행정의 길이가 더 긴 거, 이걸 가리켜서 장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행정은 이 피스톤의 지름과 이 행정의 길이가 같은 거, 이것을 정방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름이 길이보다 적다면, 즉 장행정일 경우 그런 말이죠. 장행정일 경우에는 회전 속도가 늦은 반면에, 왜냐하면 이 거리가 머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회전 속도가 멀겠죠. 회전 속도가 먼 대신 속도가 멀면 뭐가 크죠? 회전력이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이 좋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측압은 적다. 왜 측압이 적겠어요? 피스톤이 지름이 적으니까 여기서 받는 측압도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행정.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오버스퀘어 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단행정인데, 이 단행정은 어떻습니까? 이 지름보다도 이 행정의 길이가, 이 지름을 D라고 그러고 행정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어느 게 더 크죠? 지름이 더 큰 거예요, 지름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작다라는 것은 회전 속도는 빠르다는 거예요. 회전 속도는 왔다 갔다. 이 길이가 짧으니까. 회전 속도는 빠르다. 단행정이니까요. 이 행정의 길이가 짧으니까 회전 속도는 빠르다. 그래서 회전력은 작으나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회전력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회전 속도는 왔다 갔다 빠른 거고 회전력은 힘이 좋다. 이런 말이 힘이 좋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빠르면 회전력은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력은 작으나 회전 속도는 빠르다. 뭐가요? 오버스퀘어 행정이. 단행정이. 그래서 이 단행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말한 내용들은 이 내용이니까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버스퀘어 기간의 장점 중 틀린 것은, 자, 오버스퀘어 기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보다 이 행정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길면 장행정인데 이게 짧다고요. 짧아. 짧으니까 여기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회전수는 많죠. 그런데 뭐예요? 이 피스톤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측면에 과열이 많이 오죠. 그래서 피스톤이 과열된다. 회전수는 빠르고 그 다음에 회전력은 작고, 회전수는 빠르고 회전력은 작고 피스톤은 과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흡배기의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서 흡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직렬010 엔진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장행정 같이 되면 높이가 높죠. 근데 이렇게 단행정을 하면 높이는 낮출 수가 있어요. 높이는. 근데 옆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름이 넓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피스톤이 과열된다 그래야 맞는데 과열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실린더 마모가 가장 큰 부분은 뭐니 해도 연소실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죠. 그럼 가장 많이 힘을 받고 마모가 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이 피스톤의 윗부분이 되겠죠. 피스톤의 윗부분. 그래서 실린더의 윗부분 또는 피스톤의 윗부분. 실린더 마모가 가장 큰 부분은 실린더의 윗부분, 연소실 근처가 되겠습니다. 실린더 벽의 마멸은 윗부분이 가장 크고 아랫부분이 마멸이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소,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린더 헤드 가스킷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실린더 가스킷은 밀봉작용을 하죠. 공기나 또는 오일이나 또는 냉각수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밀봉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공기가 새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압축압력이 낮아지고 그러면 폭발압력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압축압력과 폭발압력이 낮아진다.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킷과 실린더를 보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가스킷입니다. 계속해서 몇 문제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스킷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 가스킷을 여기다가 맞추면 모든 구멍들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일이 흐르는 오일 구멍,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수 구멍, 여기서 압력을 밀어오면은 여 위에가 이제 그 뚜껑이 닫힌단 말이죠. 연소실 쪽에. 그러면 이쪽에서 바람이 새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찢어지면 어떻겠어요? 찢어지면 이쪽으로 공기가 새버릴 수도 있고 또는 누유될 수도 있고 또는 냉각수가 새버릴 수도 있고 하겠죠. 이런 것이 이제 가스켓이 다 막아준단 말이죠. 공기가 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압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동력을 제대로 얻기가 어렵게 되겠죠.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압축 압력이 제대로 못 받아서 폭발 압력도 낮아진다입니다. 피스톤이 가벼워진다. 아니죠.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진다. 오히려 엔진 오일이 새버리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틀렸어요. 피스톤링이 자격이 좋아진다. 아닙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린더 마멸의 원인으로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린더는 이렇게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피스톤과 실린더의 마찰,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린더와 마찰을 주면 이게 마모되겠죠. 피스톤 랜드의 마찰. 이건 좀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안에는 링을 끼우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랜드라고, 랜드. 근데 이 실이나 이 링이 랜드보다 더 위로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는 사실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피스톤 랜드의 마찰이 실린더 벽을 갉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에 의해서 여기에 이물질들이 갉으면서 실린더 벽이 마모될 수도 있고요. 흡입되는 먼지와 이물질이 실린더 벽을 마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피스톤 랜드의 마찰에 의해서는 실린더 벽이 마멸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거리가 멀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까만 데는 홈이 들어갔죠? 좀 튀어나온 것이 있죠.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링 집어넣고 여기다가 링 집어넣고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랜드라는 거예요. 랜드. 그러면 이 링이 이 위로 올라와요. 랜드 위로. 그 때문에 랜드가 직접 피스톤의 벽을 갈굴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피스톤 랜드가 이 실린더를 갉아서 헐거워졌다, 마모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에 링이 끼워지는 홈과 홈 사이 이것이 피스톤 랜드가 되겠어요. 여기서 조금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이게 랜드입니다. 실린더 마멸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스톤 랜드의 마찰이 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 이렇게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여가려면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대각선으로 조여갑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입니다.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흡배 기질을 크게 할 수 있어 다인이 실린더 최적당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간. 아까도 보셨지만 이 행정의 길이하고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의 길이가 이 지름보다 더 적다. 그러면 이것을 단행정이라고 그랬고 오버스케일 행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이 빠르죠. 이게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빠르다. 뭐가요? 단행정 기관이. 근데 여기서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배기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행정 기관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지름이 이 행정보다 더 큰 거. 그래서 행정이 적으니까 짧을 단자를 써서 단행정 그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질문은 단행정 기관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게스킷의 구비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아까 이제 게스킷 봤던 걸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복원성이 있을 거 맞죠? 적당한 강도가 있어야죠. 오일이 잘 배며 오일이 잘 배면 안 되죠. 거기로 오일이 배가지고 세면 그 게스킷의 용도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내열성이 좋을 거. 그 뜨거운 엔진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되니까 내열성이 좋아야겠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게스켓의 구비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게스켓은 이음매라든가 배관 등 부품의 접합부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얇은 판 모양의 밀봉재입니다. 그래서 게스켓은 기밀 유지 성능이 좋아야 하고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이 새지 않아야 합니다. 젖어들지도 않아야 합니다. 잘 배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린더 압축 압력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연소실이 있고 여기서 압축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그 연소를 시키는 건데 압축을 시키려 하는데
여기가 헐거워요.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가 헐거우면은 이 압축하는 공기가 이쪽으로 새버리게 되죠. 이 새버리는 것을 우리는 블로바이다. 그럼 여기서 공기 압축이 안 되니까 점화가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밀어주지를 못하겠죠. 그 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어떤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실린더 벽이 마멸되든지 피스톤이 마멸되든지 해가지고 이 사이가 헐거워졌어요. 또 이 사이에 있는 링이 헐거워져가지고 공기가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압축 압력이 감소되는 원인은 실린더 벽이 마멸되든지 피스톤 링의 탄력 부족, 이것도 맞을 수 있죠. 탄력이 부족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제대로 못 밀어주니까. 피스톤 마멸 또는 상부에 금이 갔을 때 이것도 맞죠. 피스톤 링의 절개부가 서로 180도 위치로 있을 때. 자, 이 부분은 이 절개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피스톤 링은 이렇게 해가지고 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여기가 절개부로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링을 끼울 때 똑같이 이쪽에 절개부가 오고 똑같이 이쪽에 절개부가 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람이 새부를 수 있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피스톤 링의 절개부가 서로 180도 위치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이쪽에 있으면 하나는 저 뒤에서 절개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람이 새지 않겠죠. 하나는 막아주니까. 그래서 180도 위치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쪽에 절개부가 있으면 하나는 요 반대쪽에 절개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바람이 새질 않죠, 뒤로. 그러니까 압축 압력이 감소되지 않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실린더 압축 압력이 감소되려면 180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돌려야 돼요. 근데 180도라는 것은 하나는 이쪽에서 절개부가 하나는 이쪽에서 있으니까 이런 때는 압축 압력이 감소가 안 일어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피스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고온고압에 잘 견딜 거 맞습니다. 열 전도가 잘 될 거 맞습니다. 열 팽창률이 적을 거 맞습니다. 피스톤의 중량이 클 거,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스톤은 무게가 가벼워야 하고 블로바이가 없어야 한다. 새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간극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압축압력 다 새버리는 블로바이 현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부딪히는 슬랩 현상.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 피스톤 슬랩 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 뒤로 새버리니까요. 오일이 여기서만 오일링이 긁어줘야 하는데 이거 헐겁다 보니까 여기 있는 오일이 이쪽으로 연소실로 들어가 버려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소모량이 많게 되는 겁니다.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간다. 맞죠?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결이 일어난다. 소결은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헐거운데 달라붙기는 어려워요. 꽉 조일 때. 이렇게 꽉 조일 때 소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헐거우면은 소결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크면 소결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달라붙기는 어렵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중 틀린 것. 4번이죠. 실린더의 소결은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일어납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의 간극이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작을 때, 피스톤 슬랩 현상은 클 때 일어나죠. 간극이. 피스톤의 측압이 커진다. 피스톤의 잡음이 일어난다. 피스톤의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 자,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고착 현상은 분명합니다. 슬랩 현상은 간극이 클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아니고요. 피스톤 측압이 커진다. 이것도 클 때 일어나는 것이죠. 심한 피스톤 잡음이 일어난다. 이것도 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을 때 일어나는 것은
고착 현상, 달라붙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타이밍 기어란 무엇인가? 타이밍 기어는 크랭크축 기어하고 캠축 기어, 여기 이제 타이밍 벨트가 물리는 거, 이게 타이밍 기어죠. 그래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 그것이 타이밍 기어가 되겠습니다. 타이밍 기어는 결국은 뭐랍니까? 밸브의 개폐의 타이밍을 맞춰주는 겁니다. 타이밍 기어의 백래시가 클 때, 백래시가 뭐죠? 백래시가 헐겁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헐겁다 또는 유격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타이밍 기어의 백래시가 크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밸브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 기어가 무엇에 개폐하고 관계 있냐 하는 걸 묻는 거죠. 밸브 개폐 시기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백래시가 크면요. 그래서 타이밍 기어의 백래시가 클 때는 밸브의 개폐 시기 등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일과 오일링의 작용 중 오일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일은 방청작용 맞죠? 냉각작용도 합니다. 오일이. 그 다음에 응력 분산작용도 합니다. 오일 제어작용, 이건 오일의 작용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오일 링의 작용이죠. 오일 링이 오일을 여기에 있는 이 오일 링이 이 오일을 긁어서 내려온다고 내려. 오일. 이 피스톤에 있는 오일 링이 오일을 긁어서 내려온다. 그래서 오일 제어 작용은 오일 링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일과 오일링의 작용 중 오일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또 나왔네요. 이것은 오일 링의 작용이다. 기관에 커넥팅 노드가 부러질 경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또 피스톤을 그렸습니다. 커넥팅 노드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어디하고 연결시키죠? 크랭크 축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러진다. 그러면 당장 영향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이쪽에 오겠죠. 실린더 쪽에 오겠죠. 그래서 기관에 커넥팅 노드가 부러질 경우에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실린더에 영향을 받겠죠.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뭘 움직이죠? 피스톤이 결국은 크랭크 축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크랭크 축에서 플라이 휠을 통해 가지고 클러치로 가죠.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가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넥팅 노드까지 있나요? 그러면 피스톤에서 커넥팅 노드가 이렇게 하니까 커넥팅 노드, 그리고 커넥팅 노드가 크랭크 축하고 연결됐죠. 그러면 피스톤, 커넥팅 노드, 크랭크 축 이렇게 되겠네요. 피스톤, 커넥팅 노드, 피스톤, 커넥팅 노드, 크랭크 축, 클러치. 이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피스톤, 커넥팅 노드, 크랭크 축, 크랭크 축, 클러치. 4번과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이 그림은 그렇죠. 피스톤에서 커넥팅 노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으로 가가지고 클러치로 간다. 이건 아까 그 자동차의 그림과 이걸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피스톤과 커넥팅 노드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의 준공 이유는, 비어있는 이유는 그러고 물었어요. 아까 이렇게 피스톤이 있으면 이 가운데에 비어 있었잖아요. 무게도 가볍게 하고 오일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 통로로 쓰기 위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스톤과 커넥팅 노드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의 준공유는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4. 사이클 기관에서 캠축의 캠의 수는 무엇과 같으냐? 캠의 수는 밸브 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코처럼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캠. 4사이클 기관에서 캠의 수는
기관의 밸브 수와 같습니다. 캠축의 기능이 아닌 것은, 캠축은 첫째로 밸브 개폐를 돕죠. 그리고 오일 펌프와 연료 펌프를 작동시키고 배전기도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크랭크 축에 구동력을 전달한다. 거꾸로 됐죠. 어디서 구동력을 전달합니까? 크랭크 축에서 캠 축으로 구동력을 전달합니다. 근데 캠이 크랭크 축에 구동력 전달하는 건 아니죠. 캠이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크랭크 축이 캠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캠의 양정이란, 아까 본 것처럼 캠이 이렇게 그 코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원과 이 코와의 사이 거리, 요걸 양정이라고 하죠. 양정. 그러니까 기초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초원과 이 노즈, 코죠, 코, 노즈. 네. 그래서 기초원과 노즈 사이의 거리, 이것을 양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원과 노즈 사이의 거리. 이 노즈가 많이 다르게 되면 밸브 개폐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이 여기에 기초원이 이렇게 돼 있죠. 기초원이. 그리고 이 볼속 튀어나오는 거. 요게 노즈라고 요게. 그럼 이 거리가 양정이 된단 말이에요. 캠이고 기초원이고 기초원과 노즈 사이의 거리가 양정이다. 그래서 캠의 양정이란 기초원과 노즈 사이의 거리이다. 동력 전달은 여러 번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과 변속기 사이에 설치되어 동력의 차단 및 전달 기능을 하는 거 그냥 아시겠죠? 클러치입니다. 클러치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전후진을 하기 위해서 클러치가 들어가나요? 동력을 뗐다 붙였다는 거죠. 전후진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변속기에서 합니다. 변속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관을 시동할 때 기관을 무브화 상태로 두기 위해서 클러치가 필요하죠. 동력을 떼고 걸어야 되니까. 관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클러치를 떼버려도 가고 있는 차는 관성 운동으로 가죠. 기어 변속 시 기관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어 변속할 때도 동력 차단하고 하죠. 이런 것을 위해서 다 클러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계식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 기계에서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게 약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클러치가 미끄러지겠죠. 밀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클러치 스프링은 클러치 커버의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판에 압력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력이 약해지면 클러치가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니까 플라이휠하고 꽉 압착이 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클러치를 밟아도 동력이 차단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밟아도 동력 차단을 못 해주는 거예요. 페달 유격이 과다할 때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동력 차단을 제대로 못 해줍니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의 유격, 자유간극이 너무 적으면 미끄러지고 너무 크면, 유격이 너무 크면 동력 차단이 불량해집니다. 이 그림은 동력의 개통도니까 한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유성기어를 한번 보면요. 중앙에 있는 이것이 선기어입니다. 태양이죠. 그 다음에 요 세 개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게 유성기어입니다. 별과 같은 거죠.
유성기어는 썬기어의 기어에 맞물려 돌아가고 이 유성기어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요 부분이 유성기어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동력이 나가는데 이 유성기어는 어떤 때 쓰이냐면은 감속을 해가지고 큰 힘을 얻는 이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유성기어를 씁니다. 감속을 해서 큰 힘을 얻도록 하는 이런 경우에요. 그리고 이게 썸기어, 유성기어,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이 기어가 링 기어가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썸기어, 유성기어, 링 기어, 그 다음에 유성 캐리어. 자,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은 조금 전에 봤죠. 썸기어, 유성기어, 링 기어, 유성 캐리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 추진축이 쭉 이렇게 가는데 이 추진축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이에요. 중공. 가운데가 비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떨림이나 진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웨이트, 무게 나가는 납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부착해 놨단 말이죠. 이거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변속 아니고 진동 방지액인데 추진축의 회전 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런스 웨이트, 평형추를 두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 웨이트로 납 같은 것을 붙여놓는 거죠. 그것은 추진축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축은 속이 빈 강관을 사용하므로 회전 시 진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진동의 방지와 회전 평형 유지를 위해서 밸런스 웨이트 평형추를 둡니다. 추진축의 각도 변화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나나요? 각도 변화가 이거는 아마 자재이음이죠. 자재이음에 의해서 각도 변화가 일어나죠. 유니버셜 조인트라고도 하죠. 이것은 변속기와 정감속 기어 사이에서 구동 각도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차동기어의 장치의 목적은 차동기어 이 왼 바퀴와 안쪽 바퀴와 바깥 바퀴의 차이를 둔다라는 건데요. 이쪽 바퀴를 바깥 바퀴를 빠르게 돌리고 이쪽 바퀴를 느리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선회하겠죠. 원을 그리면서 이게 차동기어입니다. 바깥 바퀴는 빨리 돌리고 안쪽 바퀴는 늦게 돌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차이를 둔다는 거죠. 움직이는데 차이를 둔다. 이게 차동기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와 회전 속도를 안쪽 바퀴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도니까 이게 중장비에서는 이런 차동기어를 쓴다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차동기어는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 회전 속도를 안쪽 바퀴보다 빠르게 해서 도는 겁니다. 기계식 변속기가 부착된 건설기계에서 작업장 이동을 위한 주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 자, 건설기계를 가지고 주행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다. 맞죠? 클러치 페달을 받고 변속 레버를 1단에 넣는다. 클러치 페달을 받고 변속 레버를 4단에 넣는다. 막 가면서 4단 넣으면 되겠나요? 죄송합니다. 막 주행을 시작하면서 4단 놓는다. 이거는 안 되죠.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천천히 떼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속비가 2대1, 종감속비가 5대1. 일 때 3600rpm이면 바퀴의 회전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변속기에서 2대1로 감속됐고요.
마지막에 정감속에 와서 5대1로 감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 몇 대 1로 감속됐죠? 10대 1로 감속됐어요. 엔진에서 나올 때 3600rpm인데 분당 3600 회전인데 10대 1로 되니까 여기 오면은 몇이죠? 그렇죠. 360 rpm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1, 5대1 하니까 10대1로 됐습니다. 3600이면 360 rpm이 됩니다. 동력 전달 계통에서 최종적으로 구동력을 증가시키는 것, 정감속 기어죠. 커브를 회전할 때만 소음이 난다. 커브를 회전할 때만 소음이 난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차동 기어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차동 피니언의 스러스트 와시가 너무 얇다. 다음 중 전류의 세 가지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발열, 자기, 화학작용은 전기의 세 가지 작용이죠. 근데 전기작용은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발열작용, 예, 열을 내는 거예요. 전구나 전열기나. 자기작용, 자석을 띠는 거예요. 뭐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거. 그 다음에 화학작용, 축전지, 배터리 이런 것은 화학적 작용으로 해서 전기를,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화학작용.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압이 12V, 저항이 3옴일 때 전류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식을 한두 개나 외우셔야 합니다. I는 R분의 V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I는요, 전류고요.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죠. 그래서 3분의 저항이 3이고 전압이 12죠. 그러면 I는 4. 전류는 4죠. 4A입니다. I는 R분의 V라는 이 공식을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I는 전류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입니다. 12V의 자동차에 30W의 전조등 두 개를 켠다면 흐르는 전류는 이것에서도 하나는 또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 I는 어떻게 되죠? V분의 P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12V, 여기가 12가 되죠. 그 다음에 30W 두 개죠, 파워가. 그러니까 60W가 되는 거죠. 그러면 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공식은 I는 V분의 P. 그래서 30W 둘이니까 30 플러스 30. 그리고 볼트는 12V니까 12. 그러면 12분의 60 그래가지고 5A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장비에 사용되는 12V 축전지를 전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려 할 때 볼트 이하임이 몇 볼트 이하이면 방전이라고 보냐. 방전. 이거는 그냥 눈도장으로 찍어서 새겨버립시다. 10점, 원래는 이게 12V잖아요. 근데 10.5V면 방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방전. 뭔가 세고 있다라고 본 거죠.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비에 사용되는 12V 축전지가 10.5V 이하가 나오면, 이거 방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의 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당 1.75V를 방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6을 곱하니까 10.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죠. 그냥 아예 12V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10.5V까지 내려가면 이거 지금 뭔가 전기가 방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음 중 압력과 힘과 면적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거.
여기서도 한 가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죠. 압력은 뭡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압력이에요, 압력.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다.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압력, 이거 되겠네요. 다음 중 압력과 힘과 면적의 관계를, 똑같은 거네요. 압력,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자, 작용 면적이 10제곱 평방인 서보기구의 피스톤이 5kg의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때의 서보의 적용력은, 자, 지금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건데 면적이 10이죠. 네, 그리고 압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피스톤의 압력이 5라는 거예요. 5. 그러면 힘은 얼마냐? 지금 이걸 묻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압력이 5라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5를 넣고요.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니까 압력에다 5 넣고 면적에다 10을 넣고 그러면 힘은 얼마냐 이거죠. 양변에 10을 곱하면요. 여기는 10을 곱하면 10 없어지니까 힘만 남고 여기서 10을 곱하면 50이 되는 거죠. 결국은 50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은 50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에서 작동류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다. 작동류 속에 공기가 들어갔다. 뭐죠? 예,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 똑같은 말입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 작동류 속에 공기방울들이 들어갔다. 공기가 들어갔다. 주로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펌프의 인입관 쪽. 인입관 쪽에서 어딘가가 좀 뚫려가지고 막 빨아들이니까 이렇게 공기가 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작동 지연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 돌리기 현상이죠. 공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이 발생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 그 부분에 여기서 압력을 밀어붙이는데 이쪽에서 지금 공기가 들어간 오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밀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압이 이쪽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오일 자체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오일은 압축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그대로 받고 전달하는데 여기서 압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니. 여기 자체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국부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공동현상이다.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압장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유체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압범피에서 GPM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 M은 미니츠, 분, 초 할 때요. 이거는 퍼, 무엇에 대한 이 말이죠. 퍼. 이거는 갤런. 몇 갤런 하는 거예요. 양을 말하는 거죠. 분당 토출되는 양. 분당 토출되는 작동류의 양. 이게 GPM입니다. 분당 토출되는 작동류의 양. 이 M이 분당, 이 갤런, 양. 그래서 분당 토출되는 작동류 양을 GPM이라고 한다. 유압장치의 특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력의 분배와 집중이 쉽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쭉 올라가다가 밸브만
여기 잠그고 여기 열어놓으면 실린더에서 이쪽으로 밀고, 여기 잠그고 이쪽으로 열어놓으면 이쪽으로 밀고, 얼마나 쉬워요. 예. 그래서 동력의 분배가 쉽다. 집중도 쉽다.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예. 진동이 작고 작동이 원활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고장의 원인 발견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건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첫째는 애큐뮬레이트, 추갑기로도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뭘 둡니까? 체크밸브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내려오는 에너지는 여기서 차단되죠. 공에 의해서. 그러므로써 여기서 잔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압력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바로 여기서만 좀 쏴주면 바로 여기서 전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액추에이터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압을 유지 안 해주면 다 빠져버렸다가 새롭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집어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잔압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쓰는 밸브를 우리가 체크 밸브다 그랬죠. 체크 밸브. 그래서 추각기라든가 또는 체크 밸브를 이용해서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류의 점도에 관해서 틀린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묽어지죠. 점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더 점도가 끈적끈적해지죠. 맞죠? 높아집니다. 점성의 점도를 표시하는 값입니다. 맞습니다.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틀렸어요. 점성 개수를 밀도로 한 게 아니라 점도는 그냥 점도계로 재가지고 나오는 값입니다. 점도계로 재면 나오는 값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유압류는 사용류에 대해서 불활성이 아닐 것. 불활성이 뭐죠? 활성, 불활성. 활성은 두 존재가 만났을 때 서로 뭔가가 일어나는 거, 뭔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서로. 근데 불활성은 두 존재가 만났을 때 걔가 다쳐도 못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끌림도 없고. 이게 불활성이에요. 그러면 결국 유압 호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유압이 이제 그 오일이 갑니다. 그런데 이 오일하고 여기에 있는 호스하고 서로 간에 이게 만나자마자 서로 간에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오일이 호스를 녹인다든지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서로 모른 채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오일이 호스에 영향을 준다든지 오일이 기계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면 안 돼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활성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활성이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불활성이 아닐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질이 아닌 것은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불활성일 것. 그래야 맞는 거죠. 오일은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을 거 맞고 산화 안정성이 있을 거 맞고 넓은 온도에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체의 관류에 공기가 침입할 때 또 나왔죠. 공동현상 또 캐비테이션 현상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숨돌리기 현상, 작동기현 현상 이런 게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는 열화 촉진이 일어나고 소음과 진동이 일어나고 이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에서 나온 거죠. 숨돌리기 현상, 공동현상 이건 다 유체 관료에 공기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유격현상 이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실린더에 숨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살펴보면은 서지압 발생하죠. 시간의 지연, 동작 지연이 일어나죠. 피스톤 작동이 불안정해지죠. 다 맞습니다. 오일이 공급이 과대해진다. 공급이
오히려 작아지겠죠. 실린더의 숨 돌리기 현상은 유압이 낮고 작동류의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압이 낮을 때 어떻든 여기에서 보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린더 뭐 붐이라든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당탕탕 하면서 이쪽으로 압을 제대로 못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쉬고 있는 숨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지금 제대로 유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압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유압이 낮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겠죠? 오일의 공급이 부족하다. 오일 공급이 부족하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오일 공급이 많이 들어가면 유압이 높아지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서지압이 발생한다. 서지압은 갑작스럽게 일부에서 생기는 압이 있어요. 캐비테이션이나 서지압. 그 다음에 시간의 지연, 동작 지연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피스톤 작동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고 다 같죠. 근데 오일 공급이 과대해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오일 공급이 숨돌리기 현상에서 오일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 좀 과한 말로 끈적끈적한 밀가루 반죽. 이 정도로 한번 이제 점도가 높으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끈적끈적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일 누설이 묽어야 증가하겠죠. 끈적끈적하니까 덜 새겠죠.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유압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그러면 그냥 1번이네요. 예, 이렇게 높은 게 들어가면 내부 마찰은 증가하겠죠. 묽은 것보다. 압력은 상승할 거예요. 그죠? 예, 이건 맞는 표현이죠. 동력 손실이 증가해요. 이렇게 끈적거리는 것을 모터 펌프가 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기계 효율도 감소하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유동 저항이 커져서 커지겠죠. 예? 그리고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오일 누설은 새는 것 좀 덜 하겠죠. 끈적끈적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사용되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묽다. 그러면 어떨까요? 시동 걸 때 시동은 잘 걸릴 거예요. 예? 그런데 누설이 많이 되겠죠. 너무 묽으니까. 물처럼 줄줄 새니까. 펌프 효율도 저하될 거예요. 그리고 계통 내 압력도 저하될 거예요. 그래서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렇죠. 시동 시 저항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 저항이 오히려 잘 걸리지. 저항이 감소 그래야겠죠. 저항이 감소된다. 끈적끈적한 재보다는 감소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압회로에서 작동류의 정상 온도 40도에서 80도 정도가 정상 온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회로에서 서지압이란 일부에서 생긴 이상압이죠. 이상압. 이상압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압력의 최대값입니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 방청성 있어야죠. 방식성도 있어야 되고요. 부식하지 않게. 넓은 온도 범위에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맞습니다.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불활성이 아닐 것. 아까 나왔던 거죠. 불활성일 것 그래야 돼요. 근데 아닐 것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산화 안정성이 있을 것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압회로 내의 공기 혼입의 주된 원인은 자, 여기에 펌프가 있고 여기에 이제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아 올리는데 펌프가 그래서 이쪽으로 올리면 이제 유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로 가죠. 근데 주로 공기가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이 흡입갈로의 어딘가 틈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흡입갈로. 그래서 주로 이런 거죠. 흡입라인 접속 부의 이완. 이게 뭔가 벌어졌다 말이죠.
흡입 라인의 접속 부의 이완.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강한 압력으로 빨아들이는데 조금만 어떤 이완됐다고 해도 공기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흡입 라인의 접속 부의 이완에 공기 침투하는 주요 장소죠. 유압회로 내에 공동현상이 발생한 경우 조치는 공동현상이 발생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이 일정하지 않죠. 우당탕탕하고 어떻든 압력의 변화를 없게 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유압장치의 압력의 변화를 없게 한다. 이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유압회로 내에 공동현상이 발생한 경우 조치는 압력의 변화를 없게 한다. 똑같은 것이 또 나왔고 죄송합니다. 유압장치 압력의 변화를 없게 한다. 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은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지하려면 압력의 변화를 없게 해줘야 한다. 유압회로 내에 잔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잔압을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압력은 막히고 올라가는 가능하게 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해서 이 회로 내에 잔압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바로 여기서 여기 압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작동이 시작되도록 하는 즉 작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잔압을 유지하는 주요 이유는 작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압 오일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 정도를 표시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점도 지수라고 그러죠. 유압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정도를 점도 지수라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작동류 속의 용해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상태, 또 공기 들어갔다 그러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유압 기계에서는 거의 필수적이니까 아주 그냥 달달달 하셔야 합니다. 유압 탱크입니다. 여기는 필터이고 여기는 유압 펌프를 돌려주는 전기 모터 또는 원동기. 얘를 돌려주는 거죠. 펌프를. 그러면 이 펌프에서 이제 토출을 시켜가지고 유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일정 지역에다 릴리프 밸브, 최대압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압이 되면 토출해버릴 수 있도록 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이 탱크에다가 압력계 설치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왜? 여기는 압력이 없어요. 압력은 여기서부터 나오지.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이제 방향 제어 밸브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낼 것인가, 이쪽으로 보낼 것인가. 방향 제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액추에이터. 그럼 여기서 추각기, 어큐뮬레이터는 어느 정도 올까요? 여기 정도에 오는 거예요, 어큐뮬레이터.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어큐뮬레이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이 어큐뮬레이터는 어디 정도 온다? 여기 정도 온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가까운 데서 압력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압력이 부족할 때 보상을 해주고 보충을 해주고 이상이 있을 때 여기 압력을 보충해주고 이것이 추각기가 되는 거예요. 70번입니다. 유압 회로 내에 잔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적당한 것은 뭐하기 위해서죠? 작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일 탱크 내에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 오일 탱크 내에 오일을 다 배출해 버릴 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드레인 플러그.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가지고 싹 찌꺼기를 다 배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탱크의 주요 고속 요소가 아닌 것.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또 똑같은 문제죠. 여기서 원동기가 펌프를 돌리고 펌프가 쭉 올라가서 액추에이터까지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압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안 하죠. 여기서 펌프가 밀어 올리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압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릴리프 밸브를 두고 여기다 압력계도 두고
여기서는 방향전환 밸브가 있고, 그래서 이 펌프와 방향전환 밸브 사이에다 릴리프 밸브를 두고, 여기는 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일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유면계죠. 유면계.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격판, 배풀이라고 그래가지고 격판이 있어요. 이 격판은 뭐냐면 이쪽에서 일을 다 마치고 들어온 오일은 이쪽으로 들어올 때 얘들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갔고 또 이물질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물질도 걸리고 공기도 많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 순화되고. 이게 만약에 여기로 바로 들어와 버린다고 하면은 여기 공기 들어와 있는 거 그대로 올리면은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동 현상이. 그래서 배풀을 둬가지고 가운데 배풀을 둬가지고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압 탱크에 주입구가 있어서 주입을 해야겠죠. 유명계가 있어서 얼마나 들어있냐도 봐야겠죠. 근데 유압계는요. 여기 압이 자체가 없는데 여기다 유압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고 격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유압 탱크에는 유압계가 필요 없습니다. 오일 탱크 내 오일의 적정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30도에서 50도. 이 장비에서의 장비를 돌아다닐 때의 오일의 온도는 40에서 80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일을 하다 보면 뜨거우니까 열을 받죠. 그러나 오일 탱크 내에서의 오일은 30도 내에서 50도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계의 작동류 탱크의 역할. 탱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도 유압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작동류 탱크에서는 아직 유압을 받을 때가 아니죠. 펌프가 뿜어내서 유압을 받죠. 여기서는 유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요. 유온은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맞죠. 작동률을 저장하는 것이 탱크고요. 오일 내 이물질을 충전시키는 작용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작동류 탱크의 역할로서는 유압은 탱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압 건설기계의 고압 호스가 자주 파열되는 원인. 고압 호스가 자주 파열된다. 왜 그럴까? 압이 높으니까. 왜 압이 높을까? 이거일 수가 있죠. 릴리프 밸브를 설정압력을 예를 들면 고압 호스는 100밖에 못 견뎌요. 100바밖에는. 그런데 이걸 릴리프 밸브를 120바로 맞춰놨어요. 그러면 12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이 불량하면 고압 호스가 다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유압기기 장치에 사용하는 유압 호스로 가장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압력에 견디려면요 와이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와이어리스 안 들어갔다는 거죠. 고무 호스 이런 거 안 돼. 이게 직물불이. 그래서 나선 와이어 브레이크 이게 정답입니다. 와이어가 나선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유압펌프는 무엇에 의하여 구동되느냐? 건설기계 유압펌프는 뭐에 의해 될까요? 엔진에 플라이휠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플라이휠하고. 그래서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서 구동됩니다. 전기 모터를 사용하겠어요? 엔진으로 하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엔진에 플라이휠하고 같이 구동을 시켜놨습니다.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서 구동됩니다.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펌프가 아닌 것. 기어, 베인, 플런저 펌프. 이 세 개는 유압펌프 대표적인 것이죠. 원심 펌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의 금속가루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맞게 짝지어진 것. 이거 하려면 유압탱크 내에서는 뭐가 해주고 있죠?
스트레이너. 예, 이게 걸러주는 거죠, 스트레이너가.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뭐가 걸러주죠? 필터가. 그래서 필터와 스트레이너가 불순물 제거해 주는 겁니다. 필터와 스트레이너. 유압장치의 오일 탱크에서 펌프 흡입구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펌프 흡입구. 이렇게 있다면 배풀이 이렇게 있고요. 펌프 흡입구는 여기하고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가 이물질이 깔아앉았기 때문에 이물질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약간 이렇게 격리를 둔다고. 이건 배풀 중간 격리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레이너, 여과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설치하는 건데요. 흡입구에는 스트레이너 오일 여과기를 설치한다. 맞죠? 펌프 흡입구와 탱크로의 귀환 복귀 사이에는 격리판, 여기 격리판이 있어요. 격리판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펌프 흡입구는 탱크로의 귀환구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이쪽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해라 이거예요. 왜? 이쪽은 지금 이물질이 많은 거 또는 공기가 혼입되어 있는 이런 오일들이 들어와 잔뜩 있다고. 멀리 떨어져서 해라 이 말이죠. 펌프 흡입구는 반드시 탱크 가장 밑면에 설치한다. 이건 틀렸죠. 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해서 밑면에 있는 침전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4번이 틀렸어요.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공간을 뒀죠. 여기 사이에. 이게 배풀이 여기 들어가고 이게 순환, 리턴관이 되고 이게 흡입관이 되는 것입니다. 유압장치의 오일탱크에서 펌프 흡입구에 설치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금 전에 본 거네요. 펌프 흡입구는 반드시 탱크 가장 밑면에 설치한다고 틀렸죠. 어느 정도의 비격거리를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건설 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펌프가 아닌 것은 기어 베인 플런저 펌프 계속 나오는 것이고 포막 펌프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유압회로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원동기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한다. 유압 펌프, 원동기 기계 유압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건 맞네요. 어큐뮬레이터와 동일한 기능이다? 아니죠. 유압 에너지를 동력으로 전환한다. 유압 에너지를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액추에이터죠. 기계적 에너지, 즉 원동기가 펌프를 돌려주면은 펌프가 이 기계적 에너지를 뭘로요? 유압으로, 유압 에너지로 바꿔주고 유압이 다시 작동해서 붐이라든가 이런 걸 움직이면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는 펌프의 기능을 그랬으니까 원동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한다. 2번이 맞겠습니다. 유압 펌프에서 경사판의 각을 조정해서 토출 유량을 변화시킨다. 이게 뭘까요? 피스톤 펌프죠. 피스톤 펌프를 또는 플런저 펌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스톤 펌프 그래도 맞고 플런저 펌프 그래도 맞습니다. 이 경사각이 있어갖고 이 경사각이 돌아요. 그러면서 이 피스톤을 이 각에 따라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밀어주는 그 힘이 이제 여기서 토출 유량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유압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펌프가 플런저 펌프 또는 피스톤 펌프인데 이것은 최고압이 가장 높습니다. 압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에요. 플런저 펌프가.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토출 유량을 펌프에서 경사판 각을 조정해서 그렇지만 플런저 펌프 또는 피스톤 펌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 번 더 보시면서 새겨보십시오. 구동도는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화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화였다. 그러면 뭐가 변할까요? 그렇죠. 회전수가 변하면 언제든지 회전의 속도, 회전수 이런 게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양이죠, 양. 오일 흐름의 양이 바뀌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이 낮다. 예를 들면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이 50바로 돼 있다 하더라도 유압 펌프는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릴리프 밸브에서 계속 토출시켜가지고 탱크로 보내겠죠. 왜? 50바 이상은 압을 유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펌프는 어때요? 계속 돌아가겠죠. 계속. 유압류의 점도가 낮을 때, 점도가 낮다고 오일 토출 안 하나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펌프의 회전이 너무 빠를 때, 빠르면 많이 토출을 내겠죠. 이것도 아니죠. 흡입관으로부터 공기가 흡입된다. 그러면 토출할 수가 없겠죠. 펌프가 여기에서 오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오일 대신 전부 다 공기만 들어간다. 그러면 나올 것은 공기밖에 없죠. 오일은 토출하지 않고. 정답은 흡입관으로부터 공기가 흡입되고 있다. 그러면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압 펌프 내부의 누설은 무엇에 반비례하느냐? 누설은 주로 뭐에 반비례하죠? 점도가 얼마나 끈적거리느냐에 반비례하죠. 작동률의 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에 젠반죽처럼 끈적거린다 그러면 잘 새지 않겠죠. 누설 안 되겠죠. 다음 유압 펌프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내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라고 그랬죠. 제일 높은 압력을 내는 것이 플런저 펌프고 그 다음이 기어 펌프고 그 다음이 베인 펌프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압력 내는 게 플런저, 그 다음이 기어, 그 다음이 베인 펌프입니다. 가장 높은 압력을 내는 것은 플런저 펌프가 되겠습니다.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오일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겠죠. 오일 탱크에 유면이 났다. 이것도 오일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흡입관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된다. 이것도 공기만 내뿜겠죠. 토출 측 배관 체결의 볼트가 이완됐다. 자 보십시오. 원동기가 펌프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펌프에서 토출축, 여기가 토출축이죠. 여기 배관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새요. 이완되었다. 그러면 열심히 빨아는 때리겠죠. 여기서 계속 토출은 시켜요. 그런데 토출이 압력으로 가지 않고 다 이리 새버리는 거죠. 토출적 배관 체결이 볼트가 이완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펌프는 돌까요? 안 돌까요? 계속 돌겠죠. 계속 돌고 오일은 계속 이쪽으로 새고. 근데 여기서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때 원인으로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4번이 되겠죠. 맥동적 토출을 하지만 다른 펌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최고압 토출도 가능하다. 뭐라고 그랬죠? 최고압 토출.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펌프에서 오일은 토출하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 뭘까요? 오일은 토출하는데 압력이 상승하지 않은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펌프 내부 이상의 누유가 발생했다. 오일은 토출해요. 들어가는데 누유가 생겨서 압력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맞는 거죠?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이 낮거나 작동이 불량하다. 맞죠? 예. 압력을 50바로 맞춰놓으니까 50 이상이 넘어가면 다 탱크로 돌아와 버려요. 압력을 토출해가지고. 압력은 오르지 않겠죠. 맞고요. 유압회로 중 밸브나 작동에 누유가 발생했다. 압력이 오르지 않겠죠? 맞죠. 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는 커플링이 파손되었다. 자, 이런 경우는 한번 보죠. 여기에 엔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플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파손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는 구동력이 여기로 잘 전달을 못 받아요. 그러면 펌프가 안 돌겠죠. 펌프가 안 돌면은 뭐 하겠어요? 토출도 못 하겠죠. 토출은 되나? 그랬으니 이 경우는 좀 토출도 못 하는 거예요.
커플링이 파손했으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죠. 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는 커플링이 파손됐을 때는 어때요? 토출도 제대로 못 시킨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점도가 너무 높아도 소음이 발생하죠. 오일 쪽에 공기가 들어있어도 소음이 발생합니다. 오일의 양이 적어도 소음이 발생하죠. 근데 펌프의 속도가 느리다. 너무 빠르다면 발생하겠지만 느리다면 오히려 덜 나겠죠, 소음이.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체의 압력, 유량, 방향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밸브를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 제어 밸브죠. 제어. 압력 제어 밸브는 어느 위치에서 작동하느냐?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펌프가 품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전환 밸브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압력 제어 밸브는 펌프와 방향전환 밸브 사이에다가 설치합니다. 릴리프 밸브. 어디라고요? 방향전환 밸브. 여기가 방향전환.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방향전환 밸브와 실린더. 실린더 여기에 있겠죠. 실린더는 작동 실린더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펌프와 방향전환 밸브 이 사이. 여기다가 둔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펌프에서 흐름에 대하여 저항이 생기면 흐름에 저항이 생긴다. 여기서 흐름이 생겼는데 여기서 저항이 생긴다. 저항이 생기면 곧바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압력이 발생합니다. 사실 압력은 이 저항이 발생하는데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펌프에서 흐름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면 압력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유압장치에서 유압의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압력 제어 있죠? 방향 제어 있습니다. 유량 제어도 있습니다. 속도 제어는 없습니다. 속도 제어는 뭘로 합니까? 유량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든지 유량 제어로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을 제어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여기서 유압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으로 작동되는 작업장치에서 작업 중 힘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가장 관계가 있는 것. 작업 중에 힘이 떨어진다. 주요 원인은 메인 릴리프 밸브의 압력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릴리프 밸브의 압력이 샌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 메인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직동형, 평형, 피스톤형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일정하게 유지시킨 거, 릴리프 밸브죠.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 이것을 미리 1번, 2번, 3번, 1번 후에 2번이, 2번 후에 3번이 이렇게 밸브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놓고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순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동 순서 나오면 반드시 시퀀스 밸브. 시퀀스란 말이 순차적, 순서 그런 말이죠.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는 운동 속도는 뭘로 조절한다고 그랬죠? 유량으로 조절한다고요. 유량 제어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건설 기계 장비에서 평소에 비하여 핸들이 무겁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것.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해 봐야겠죠. 공기압이 너무 빠져가 둘 다 빵꾸 났다 하면 빡빡해서 안 돌아가겠죠. 기압 박스의 오일량 점검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오일로 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바퀴 정렬 해 봐야겠죠. 타이어 트레드 모양 이건 아니죠. 타이어 트레드가 뭡니까? 뭐 맨 이 타이어 바깥에 있는 거. 어떤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이 모양의 어떤 그 의존해 가지고 뻑뻑하고 안 뻑뻑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 모양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은 누구에게 합니까?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시도지사입니다. 임시운행 허가표의 색상은 무엇입니까?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죠.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3번이 되겠네요. 건설기계의 검사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임시, 수시, 계속 예비, 수시밖에 없네요. 이런 것은 건설장비에서는 종류에 안 들어가죠. 정답은 2번 수시검사입니다. 또 나왔네요.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수시 검사만입니다. 재해 원인을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나누어 볼 때 다음 중 직접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인적 원인, 물적 원인 이렇게 있죠. 인적 원인은 해당 당사자의 어떤 오류나 과오, 물적 오류는 물건의 배치라든가 물건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가져오는 어떤 원인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기술적 요인은 전부 뭡니까? 이거는 간접 원인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물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하인리가 말한 안전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죠.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 요소는 3요소입니다. 네, 자본적 요소라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면 인적 원인도 있고 물적 원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 자체의 원인, 이것은 물적 원인이죠. 안전수칙의 오해, 불안전한 조작, 이건 그 사람이 해당 사람이 지금 불안전한 조작을 했죠. 위험 장소에 접근, 이것도 그 사람이 접근한 거죠. 이게 다 직접 원인이에요. 안전수칙에 대한 오해를 했다. 이것은 간접 원인에 된다고, 간접 원인에 속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작업자가 해야 될 건 전기. 그러면 전기에 대한 보호구가 있어야 되겠죠. 절연화, 절연장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정답은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내전압성, 안전모, 절연화,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건의 낙하 또는 비대, 날아옴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고 머리 부위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모기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 요게 A죠, A. 이런 거.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내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도 방지하는 거. 요것을 A, B라고 하고 여기다가 전기로 인한 것을 막는다. 전기가 이제 일렉트릭이니까 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것을 방지하고 전기 감전도 막는다. 그러면 뭐 AE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의 낙하 또는 떨어짐은 지금 얘기 안 나오죠. 물건의 낙하 또는 이거 하고 머리 부위의 감전. 그랬으니까
A하고 E가 되겠네요. 떨어지는 것, 거기다 감전. 그래서 A종은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고, B에 날아온 것 막고, A, B는 떨어지는 것 막고 자기가 떨어져서 머리 다칠 때 보호하는 거, A, B종. A2종은 떨어지는 거 막고 전기로 감전되는 거 막고, A2종. AB2종은 떨어지는 것 막고 자기가 떨어져서 다칠 때 보호하고 거기다 전기까지 보호하는 거, AB2종. 여기서는 낙하와 전기, 감전 그랬기 때문에 AE가 되겠습니다. 연 100만 근로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가의 재해율을 산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도수율이라고 그러죠. 도수율. 연 100만 시간당 근로 재해건 도수율입니다.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 1000, 1년간 연 1000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연 1000인율. 연간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수. 그래서 연 1000인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인화점은 불이 붙는 건데 낮다라는 건 쉽게 불이 붙는다 또는 온도가 낮아도 불이 붙는다 이런 게 되겠죠. 가장 쉽게 불 붙는 거 가솔린이 되겠죠. 연소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소와의 접촉면이 클수록 타기가 쉽죠. 맞습니다. 발열량이 적은 것일수록 타기가 쉽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게 틀렸죠. 발열량이 큰 것일수록 타기 쉽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타기 쉽다. 맞습니다. 전도율이 적은 것일수록 타기 쉽다. 맞습니다. 발열량이 큰 것일수록 타기가 쉬운데 작은 것일수록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구 사용법에서 안전한 사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맞고요. 렌치에 파이프 등의 연장대를 끼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녹이 생긴 볼트나 너트에 오일을 넣어 스며들게 한 다음 돌리면 잘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렌치의 조종조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져야 한다. 틀렸죠. 조종조가 아니라 고정조, 또 손잡이. 이런 부분에 힘이 들어가야죠. 고정조나 손잡이. 그래서 조종조는 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정조는 요 윗부분, 요 부분이죠. 조종조는 요 밑에 힘없는 애. 조종 왔다 갔다 하면 조종해주는 얘죠. 이 조종조에 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종조가 하는 역할은 그저 조종해주고 약간 잡아주는 것뿐이 힘은 고정조와 이 손잡이 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할 때는 잡아 당기는 방향 쪽으로 힘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고정조 쪽에 힘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치에 조종조에 잡아 당기는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조종조가 아니라 고정조. 스패너, 렌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너트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해머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스패너 또는 렌치는 뒤로 밀어서 사용한다. 틀렸죠? 앞으로 당겨서 사용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사용해야 합니다. 복수렌치가 오픈렌치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 잘 맞죠? 볼트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돼 있어 사용 중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 것은 그랬네요. 정답이 바로 되겠네요. 값이 싸면 작은 힘으로 작업할 수 있다. 값이 싸진 않죠. 오픈렌치보다. 여러 가지 크기의 볼트너트에 사용할 수 있다. 맞을 수도 있고 가볍게 사용하는데 양손도 사용할 수 있다. 양손도? 한 손도?
글쎄요. 오픈 렌치보다 많이 사용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거. 가장 적합한 건 뭐니 해도 이거죠. 이게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죠. 이게 다. 근데 가장 적합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딱 맞고. 자, 복수 렌치가 이거죠. 이게 오픈 렌치. 이게 딱 끼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볼트너츠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돼 있어서 사용 중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오픈 렌치보다는 복수 렌치를 쓰는 것이다. 소켓 렌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 중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맞죠? 오픈 렌치의 규격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것도 네. 임팩트용으로 사용되므로 수작업성을 사용해야 한다. 이건 틀렸어요. 큰 힘으로 조일 때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거 수작업으로 사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임팩트용으로는 뭐 거의 나온 것도 없을 거예요. 이 임팩트용으로 쓰는 게 이게 지금 배터리 가지고 쓰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소켓 렌치가 이거죠. 이거. 이게 수동으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임팩트 이게 배터리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지금도 수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켓 렌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임팩트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게 틀린 거죠. 볼트 너트를 가장 안전하게 조거나 풀 수 있는 공구. 뭐니 뭐니 해도 여기서는 육각 소켓 렌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육각 소켓 렌치입니다. 토크렌치의 가장 올바른 사용 방법은 토크렌치는 조이는 압력을 미리서 설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 압력이 되면 더 이상 안 조여지는 거예요. 이게 토크렌치인데 렌치 끝을 양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렌치 끝을 양손으로 잡고 아니에요. 정답 보면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돌리며 왼손은 지지점을 누르면서 맞습니다.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돌리고 왼손은 지지점을 누르면서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합니다. 네. 토크렌치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아시고 다 문제가 나온다면 이대로 된 것만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읽어봐야 헷갈리면 하죠. 해머의 사용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장갑이나 기름 묻은 손으로 해머 자루를 잡지 않는다. 맞죠? 담금질한 것은 단단함으로 한 번에 정확히 타게 한다. 틀렸죠? 담금질한 것은 어떻습니까? 담금질한 것은 해머 작용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러져 버리는 해머 작용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잔잔하게 처음에는 가볍게 갈수록 강하게 타격민이 달아서 경사진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건에 해머를 대고 몸의 위치를 정한다. 이것도 맞고 틀린 것은 담금질한 것은 해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머는 처음에는 작게 두드리다가 점차 크게 두드린다. 그러나 열 처리한 것, 즉 담금질한 것은 해머로 타격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다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벨트 풀로입니다. 벨트 풀리. 벨트에 감기면서 풀리로 들어가면 손 잘리고 하는 거죠. 이게 벨트 풀리예요. 이게 지금 풀리인데 이 벨트에 걸었습니다. 뭐 긴 소매나 이런 거 그냥 딸려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벨트 풀리입니다. 벨트를 풀리에 걸 때 어떻게 합니까? 정지하고 해야죠. 회전을 정지시킨 후에 이 벨트를 걸어야 합니다.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에도 안전을 위하여 점검한 거. 운전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계기판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여다보면 뭐 그렇죠. 뭐 이상 열이 나오면 H에 빨간불 들어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죠. 계기판 점검하는 건 운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주된 이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주요 이유는 뭐예요? 예, 물방울 생기지 말라고 한 거죠. 가득 안 채우면 추워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예, 응축돼갖고 맺힌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전부 어떻게 돼요? 이제 물 섞인 기름이 되는 거예요. 예, 기름에 물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통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운다.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추운 공기에 수분이 얼어가지고 물방울이 생겨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는 응축수가 생기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서 응축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18세 이상이라 해야 되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는 안 되죠. 17세도 안 되죠. 18세 여자만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가 몇 세죠? 만 13세 미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만 13세 미만이 어린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우선순위로 맞는 것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신호등이 없고요. 수신호도 없어요. 경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가 알아서 좋을 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겠죠. 자, 1순위 먼저 진입한 애. 시간 순서에서 먼저 진입한 사람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이게 1순위예요. 두 번째, 동시에 같이 했다면, 이건 이제 동시에요. 동시에 같이 들어왔다면 큰 도로, 우측도로, 그 다음에 직진, 우회전. 이 사람들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는 사람은 좌회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보면 동시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교통행위 우선도로에서 동시에. 근데 소형 차량이나 대형 차량이나 이게 우선한다는 말이 없어요. 좌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밀려요. 우측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교통 종류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자,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자, 이쪽이 엄청 큰 도로예요. 이쪽은 적은 도로예요. 동시에 진입해서 누구한테 양보하라고요? 얘한테 양보하라고. 큰 도로 진입한 차량이 우선한다. 동시에 들어왔을 때.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좌회전 하려고 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 하려고 해요. 그럼 누구에게 양보해야 돼요? 얘 우회전하는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회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직진하려고 하는 차에게도 나는 양보해야 돼.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상당히 후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권이 가장 큰 차량은 직진하려는 차, 우회전하려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 이미 좌로 방향을 바꾸는 차량 어떤 것일까요? 네, 이미. 얘는 이미입니다. 선순위예요, 선순위. 무조건 최선순위입니다. 이미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최선순위. 안전표지에 최저 속도만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을 때 속도 준수 방법은 최저 속도는 안전표지판에 나와 있대요. 안전표지판에 최저. 그럼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럼 최고 속도는 법정 최고 속도를 지키면 돼요. 최저 속도는 표지판에 있는 거. 최고 속도는 법이 정한 최고 속도. 그걸 여기서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돌진치고 최고 속도는 여기 있네요. 최고 속도는 법정 최고 속도 내에서, 최저 속도는 안전 표지판이 정한 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한다. 통행 우선 차량은 내려가는 차 우선입니다. 이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 우선이라는 거 외에 뭐 우측 통행 이런 거 없어요. 화물자동차 이런 거 없어요. 올라가는 차보다 내려가는 차 우선한다. 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교통표지가 의미하는 거. 쭉 가다가 우로, 우에서 좌로, 우좌로 이중구분도로입니다. 우좌로 이중구분도로. 그럼 이 표지는요. 가다가 좌로, 그리고 우로. 그래서 좌우로 이중구분도로. 좌우로 이중구분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